여러분,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급이 500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7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의 90%를 누군가가 가져갑니다. 잡 50달러가 사라집니다. 내 손에 남는 건 50달러. 7만 원. 하루 18시간, 일주일 7일, 1년에 쉬는 날 이틀. 이렇게 죽도록 일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50달러에서 많아야 150달러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4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 약 10만 명의 현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연간 7억 5천만 달러에서 1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의 대부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으로 들어갑니다. 2025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상납 할당량을 기존 대비 2배로 올렸습니다. 돈을 더 벌어도 노동자 손에 쥐는 건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현대판 노예 시스템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부합니다. 얼마를 벌고, 누가 얼마를 떼어가고, 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숫자와 증언으로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2025년 6월에는 크렘린이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자 5천 명을 추가로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엔 제재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받겠다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 노동력이 빠져나갔습니다. 건설, 벌목, 농업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북한 노동자는 싸고 불평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들을 노예라고 부른다는 BBC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일은 3배 많이 하고 임금은 5분의 1 수준이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가 절실합니다. 국제 제재로 정상적인 수출은 97% 이상 차단되었습니다. 남은 외화 수입원이 뭐냐면 크게 4가지입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 사이버 해킹, 무기 수출, 석탄 밀 수출. 이 중 해외 노동자 파견이 연간 5억에서 11억 달러로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견 국가 수 약 40개국. 파견 노동자 추정 규모 약 10만 명 이상.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 7억 5천만 달러에서 11억 달러. 유엔 제재 이후 송환 실적. 사실상 무력화. 이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단계별로 해부하겠습니다. KBS 취재 결과와 통일부 보고서, 데일리 NK 보도, 탈북민 증언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 한 명을 예시로 잡겠습니다. 이 노동자의 월 수입이 약 500달러라고 가정합니다. 러시아 현지 건설 노동자 평균 임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러시아 노동자는 1,500달러를 받는데 북한 노동자는 500달러를 받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의무 할당금입니다. 3단계, 당비서 상납금. 해외 파견 노동자 그룹에는 당비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당비서에게 바치는 상납금이 따로 있습니다. 4단계, 보위원 상납금. 보위원, 즉 국가보위부에서 파견된 감시원에게도 돈을 바쳐야 합니다.
보위원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7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보위원을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보위원이 늘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상납금도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5단계, 현장 관리자 착복.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추가로 떼어먹습니다. 이렇게 최소 5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500를 벌면 국가계획분으로 $200 이상, 충성자금으로 시치모어춘 $100, 당비서 상납금 $30-50, 보위원 상납금 $20,030, 관리자 착복 $35-9, 합치면 약 $350에서 $450가 빠져나갑니다. 노동자 손에 남는 건 $5에서 $150. 비율로 따지면 전체 임금의 70%에서 90%가 착취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몰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한국 직장인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 회사가 270만 원을 가져가고 나한테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18시간, 주 7일 일하고요. 그런데 2025년에 국가계획분이 2배로 올랐으니까 이제는 $500를 벌어도 모자랍니다. 국가계획분을 채우려면 더 일해야 합니다. 더 오래, 더 힘들게. 러시아 현지 소식통이 전한 노동자의 말이 있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손에 돈 한 푼 못 쥔다. 중국 다롄에서는 한 북한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3년 정도 돈을 모아 시집갈 준비를 해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충성자금 때문에 언제 시집갈 준비를 해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암단계 착취 구조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에서 노동 환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숫자가 또 나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 포털에 공개된 탈북민 증언을 보겠습니다. 러시아 마가단주에서 2014년까지 근무한 북한 이탈 주민은 하루 16시간 근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합뉴스가 2024년 정리한 탈북민 증언에서는 휴일이 거의 없이 매일 13시간이 넘는 노동이라고 했고, BBC는 하루 18시간, 일주일 내내 1년에 쉬는 날 이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 12시간에서 18시간, 주당 근무일 7일, 연간 휴일, 김일성 생일과 김정은 생일, 이 이틀뿐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관리자 지시가 있으면 24시간 연속 근무도 발생.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최대 연장 포함 주 52시간입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는 주 84시간에서 126시간, 한국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서 3배를 일하는 겁니다. 노동의 종류도 극한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벌목, 건설,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에서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산물 가공, 의류 봉제, 냉동 공장에서 얼어붙은 생선을 맨손으로 가공합니다. 데일리 NK가 2025년 7월 발표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강제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산공장의 실태는 이랬습니다. 감시원 2명이 교대로 24시간 복도나 외부에서 외출을 감시합니다. 노동자들은 공장과 숙소를 오가는 것 외에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은 관리자가 보관합니다. 휴대전화도 압수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원천 차단됩니다. 숙소 환경도 열악합니다. VOA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탈북민은 한 달 생활비 $27를 받았다고 했고, 숙소에서는 TV도 볼 수 없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산업재해도 심각합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지 병원에 가면 파견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병원행을 막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RFA가 지은 23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관리자가 이를 은폐하고 시신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기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ILO가 정의하는 강제노동에 11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여권 압수, 이동 자유 제한, 임금 미지급 또는 착취, 과도한 근로시간, 열악한 주거 환경, 감시와 협박. 북한 해외 노동자의 상황은 이 11가지 지표 중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들의 상황을 본국으로부터 착취당하고 파견국에서 방치당하는 이중 피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 지원이라는 허구입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을 노동자 본인이 자원해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해외 파견은 선호 대상입니다. 북한 내 월급이 2,000로 3,000원, 달러로 환산하면 1전 3달러 수준인데 해외에 나가면 아무리 착취당해도 50범에 쓰면 50달러는 손에 쥘 수 있으니까요.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은 로또에 당첨된 것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려면 뇌물을 바쳐야 합니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당 간부나 무역회사 관계자에게 건네야 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빚을 져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봤더니 빚을 갚기도 전에 상납 할당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지원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벌목장이나 수상공장에서 일하는 전통적 해외 노동자 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북한 IT 노동자입니다. 이 분야의 규모와 수법이 2025년에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B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후 신분을 위장해 미국과 유럽 기업에 원격으로 취업한 북한 IT 노동자의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선발된 IT 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파견됩니다. 그곳에서 가짜 신분증, 가짜 이력서, 가짜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듭니다. 2025년 12월 미국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 가정집에 수백 대의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IT 기업에 취업한 뒤 북한 IT 인력들이 원격으로 이 노트북에 접속해서 일했습니다. 한 대의 노트북이 아니라 수십, 수백 대.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북한 관련 가상자산 해킹으로 탈취된 금액이 21억 달러 이상입니다. 한화로 약 3조 원. 2025년 2월에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북한 소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1일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극동에 외화벌이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고 입대했다. 수백 명이 우크라이나 인근 쿠르스크주에 러시아군 기계화 여단과 해병대에 배치되었다. 돈 벌러 간 노동자가 군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러시아 시민권과 높은 월급을 제한하며 입대를 권유합니다.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 18시간 일해도 50달러밖에 손에 못 쥐는데 러시아군에 입대하면 월
$1,000가 지급됩니다. 40배 차이입니다. 물론 이 돈도 북한 정부가 상당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벌목장에서 얼어 죽느니 군대에 가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이 정말 선택이냐는 겁니다. 2026년 1월 26일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올해 제대 대상 군인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 파견된다. 북한은 17세에 군에 입대해 남성은 평균 10년을 복무합니다. 제대하는 군인들이 러시아 전선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자발적 입대가 아니라 강제 파견.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탈북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깥 세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살 때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하니까 자신이 가난한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다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한 보도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탈출만이 유일한 살길, 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조선 사람들. 세 번째 균열은 감시 비용의 급증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균열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강화합니다. 2025년 7월 북한이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보위원을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상납 할당량이 2배로 올랐습니다. 명분은 8차 당대회 마감의 해를 승리자의 대축전장으로 빛내기 위한 외화벌이 애국운동입니다. 노동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러시아 소식통이 전한 말입니다. 죽어라 이래도 손에 돈 한 푼 못 쥔다는 한탄이 나온다. 중국 소식통의 말입니다. 한 조선 노동자는 이 3년 돈 모아 시집갈 준비를 하려 했는데 충성자금 때문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충성이 보답이 아니라 착취라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 체제의 정당성은 흔들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가족 인질 시스템, 보위원 감시, 3인 1조 상호 감시 체계. 이 3중 장치가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어떤 체제든 내부의 불만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동독도 그랬습니다. 밖을 본 사람들이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싹을 틔웁니다. 숫자부터 복귀합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추정 규모 약 10만 명 이상, 파견 국가 수 약 40개국,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 7억 5천만 달러에서 11억 달러,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비율 10%에서 30%, 하루 평균 노동시간 12시간에서 18시간, 주당 근무일 7일, 연간 휴일 약 2일, 2025년 상납 할당량, 인상률, 기존 대비 2배, 2017년 이후 7년간 불법 외화 수입 총액 약 63억 달러,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21억 달러 이상.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착취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다뤘던 노트북 농장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북한 IT 유령 노동자들이 어떻게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까지 침투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당신이 쓰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